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doctor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고혈압과 당뇨에서 신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주변에서 갑상선 질환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혹시 갑상선 질환 아닐까요? 네, 알고 계셨군요.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암 등 갑상선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년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여성암 가운데 발병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 박주리 교수 모시고 갑상선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신국민병이라 불리는 갑상선 질환. 최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 등 갑상선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갱년기 이전의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3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며 중년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특히 갑상선암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조절을 하는 우리 몸의 지휘자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갑상선이라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갑상선은 갑상샘이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샘입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은 일단 목의 하부에 위치하는데 갑상선 연골, 그 밑에 반지연골이 있고 반지연골 바로 아랫부분에 갑상선의 협부가 위치하고 우엽과 자엽, 양엽으로 이루어진 나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전체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면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몸의 지휘자라는 말이 붙은 것 네네. 같은데요. 이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저하증, 암을 비롯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어떤 질환이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말 그대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즉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많이 분비되어 있는 것인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또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소인도 작용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그레이브시 병이라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자극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발생해서 내 몸의 갑상선을 자꾸 자극해서 호르몬의 생성을 과다 분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항진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저하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질환입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는 아주 반대되는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원인도 기능 항진증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소인, 또 요오드 섭취 부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가장 흔한 것은 하시모토씨 병이라는 것인데요. 역시 우리 몸의 갑상선 내 생성 호르몬이 분비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환자가 매우 피로하고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손떨림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발한도 나타나고 또 몸의 온도도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간 거뭇잡잡하면서 거기에 땀이 많이 나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서는 심계항진이 일어나서 환자가 가슴 두근거림으로 밤잠을 자기가 불편한 경우도 종종 있고요. 장 운동도 항진되니까 설사도 잦게 나타납니다. 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런 대사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도 거칠고 체중도 증가하고 몸도 좀 붓고 그다음에 오히려 맥박은 느려져서 섬액이 나타나고 장 운동도 느려지니까 변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일단 머리카락이 조금 푸석푸석해지고요.
또 뇌 기능도 약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네. 살이 찌고 그래서 이런 증상, 변비가 생기고 이런 증상을 현대인에게 물으면 누구나 다 자신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진단은 혈액 검사로 진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을 그럼 치료하지 않고 계속 두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느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계속 노출이 되면 심계항진이 계속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네. 또 뼈의 대사도 빨라져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심장이 좀 붓기도 하고 그다음 맥박이 느려지고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게 되면 의식의 혼탁을 가져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러한 갑상선 질환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상선 질환의 대부분은 자가면역성 질환인데요. 자가면역성 질환의 특징은 여성이 남성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정도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폐경이 지나고 나면 남성과 여성의 이런 발생 빈도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갱년기 이후에는 남녀 비율이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갑상선 질환은 남녀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생 빈도도 비슷하다고 하니 남녀 누구라도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굿모닝. 오, 오늘 패션 스타일 좋은데? 거참 입 찢어지겠네. 출근하자마자 하품하는 건 무슨 시츄에이션? 얼굴만 봐서는 출근이 아니라 퇴근이네요. 저기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출장 다녀와서 3주 만이잖아.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야? 어제도 야근한 거예요? 안쓰러워서 어쩌노? 사우나라도 다녀와요. 어떻게 일주일이나 쉬고 왔는데도 더 필요한 거 같냐? 뭐야, 일주일이나 쉬다 온 거야? 그래놓고 피곤해 쩌든 직장인 코스프레? 이야, 아주 연기력이 감쪽 같네. 연기 대상이 따로 없다, 따로 없어. 자기가 지레짐작하고선 대체 휴가 내내 얼마나 돌아다니셨길래 이렇게 파김치가 되셨을까? 돌아다니긴요. 그럴 힘도 없네요. 집에 콕 박혀서 수채놀이에 여념이 없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실까? 그러게요. 요즘엔 피로회복제 없이는 버티지도 못하겠다니까요. 한 달 동안 잠이나 푹 자면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자도 피곤하고 만성 피로가 지속된다. 이제 정신 좀 차리셨나? 그나저나 뭐 열받는 일이라도 있었수? 웬 부채질을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신대? 안 더워요? 봄 패스하고 여름이 오르나. 덥기는 아직 서늘하구만. 뭐야, 지금 젊은 척하는 거야? 잊지 마요, 당신도 이제 30대라고. 됐고, 이 땀이 안 보이시나? 시끄럽고. 난 아이스커피 얼음 꽉꽉 채워서. 꼭 그런 건 나 시키더라. 정말 어지간히도 더운가 보네. 이제 겨우 봄인데 이러는 건 좀 오버다. 이제야 살겠네. 근데 에어컨 틀어달라 그러면 욕먹겠죠? 난 요즘 집에서도 선풍기 튼다니까. 주변 좀 둘러봐요. 여기서 덥다는 사람은 슬지씨 혼자니까. 혹시 벌써 갱년기는 아니지? 진짜 이게 다 젊다는 증거라니까요. 주변의 온도와 상관없이 수시로 더위를 느낀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부장님께 또 깨졌나? 슬지씨, 무슨 일이야? 혹시 부장님께 한 소리 들은 거야? 에이, 깜짝이야. 저 얼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에이, 난 또 뭐라고. 왜? 오늘은 유난히 더 못생겨 보이시나?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점점 튀어나오는 것 같아. 잘 좀 봐봐요. 모르겠어요? 글쎄, 얼굴 옆으로 돌려봐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니, 요즘 눈이 점점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요즘 집에서 계속 안경만 써서 그런가? 아니, 왜 안경 쓰면 눈 튀어나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무튼 못생겨진 것 같아. 안구가 점점 돌출된다. 지속되는 만성 피로와 수시로 느껴지는 더위, 그리고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까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네, 대표적인 증상을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데요. 교수님, 현대인이라면 피로감 다 호소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갑상선의 질환으로 오는 피로감과 현대인이 피부로 느끼는 피로감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피로감이라는 것은 간염, 빈혈 이런 데서도 올 수 있는 정말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성 피로 증후군과 갑상선의 피로감이란 증상만으로 두 질환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피로가 6개월 정도 가고, 단 그것을 전제하는 조건은 그런 증상을,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 질환이 없는 것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피로감이 심하다면 갑상선만 국한되어 생각할 필요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피로감의 경우도 구별이 어렵겠지만 더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위는 누구든지 느낄 수 있고 또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더위와 그 갑상선 질환에 노출됐을 때 느낄 수 있는 더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갱년기 증상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자가 진단을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은 생리불순이 찾아오고 얼굴에 발한도 생기고 땀도 더 많이 나고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 생깁니다. 이 증상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증상만으로는 감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이 손떨림 증상이 동반되고 또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보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 중에 안구가 돌출된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보통 생각하기에 갑상선 질환과 안구가 돌출되는 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갑상선 질환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모두 안구가 돌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안구 돌출증은 그레이브시 병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흔한 원인의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면 그때 발생하는 다당류와 단백질이 안구 뒤쪽에 있는 조직을 붓게 만들고 또 안구 뒤의 압력을 상승시켜서 안구를 앞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갑상선 질환의 여러 가지 증상을 교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그 증상을 좀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앞선 자료에 보시면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환자는 얼굴이 굉장히 피로해 보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환자는 불같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몸이 붓습니다. 또한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체중은 증가하고 또 심박출량은 감소하고 심박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환자는 쉽게 짜증이 잘 납니다. 감정의 기복도 매우 심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견돼서 내분비내과를 찾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또 신진대사가 빨라졌기 때문에 몸에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자세하게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전에 내게 없던 증상이 최근에 들어 나타난다면 갑상선 질환을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갑상선 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저 아는 분이 갑자기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갑상선 이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흰머리하고 갑상선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이 흰머리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갑상선 기능까지 이상이 생긴다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흰머리와 갑상선 관계가 있을까요? 네, 갑상선 기능 이상은 멜라닌 색소를 분비하는 세포의 기능 이상을 초래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흰머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갑상선 기능의 이상을 치료하면 다시 좋아지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치료를 하면 원래 모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치료만 잘 받는다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갑상선 암 치료 약물을 오래 복용하면 골다공증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장기적인 약물 복용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약물이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받는 경우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용량을 장기간 복용하게 된다면 골 대사가 빨라져서 골에 약해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는 할 수 있겠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고요.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그것은 명백하게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질환에 대해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내 몸에 맞는 용량을 적절하게 복용한다면 장기간 복용하셔도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네. 적절한 용량을 복용했을 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니 전문의 처방대로 정확한 용법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보시죠. 제가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추위를 많이 타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보라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앞서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더위를 많이 느끼고 저하증이 있으면 추위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갑상선 질환이 노출됐을 때 특별하게 체온 변화에 민감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능 항진증은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산소를 소비하는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열이 발산돼서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됩니다. 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모든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고 산소를 소비하게 되는 대사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 발생이 감소해서 평소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더위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 추위를 더 느낀다면 갑상선 기능의 이상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2014년) 춘3월 봄맞이 세 단장으로 분주한 대한민국. 때 빼고 광내고 밤낮이 따로 없다. 겨우내 묵은 먼지 씻어내고 숨은 때 벗겨내기 위한 대작전이 시작됐다. 그 봄맞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라이프 앤 조이, 때 빼고 광내고 새봄맞이 대청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지갑은 날이 갈수록 얇아지고 장바구니 부담은 점점 커져가는 요즘, 입이 떡 부러지는 가격 파괴의 맛집이 등장했다. 감칠맛 나는 맛과 푸짐한 양은 기본, 거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저렴한 가격까지. 오우 미스 코리아, 상상 초월 가격 파괴 맛집. 안성 맞춤의 고장 안성. 풍요의 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마블링이 살아있는 명품 한우와 오랜 세월 끓고 있는 진한 국물 한 그릇. 그리운 고향의 맛 청국장까지. 경기도 안성에 뿌리 내린 구수한 한국의 맛을 만나보자. 네, 교수님. 주변에 보니까 이제 제 지인이 어머니가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딸도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가족력 또는 뭐 유전력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딸이 반드시 갑상선 질환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 이상에 걸리는 환자들의 유전적인 어떤 이상이 밝혀지고는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가족력이 있다면 갑상선 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요.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급증하고 있는 질환 중에 갑상선 암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앞서 살펴봤던 항진증이나 저하증 같은 갑상선 질환들을 방치했을 때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은 갑상선이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갑상선에 생긴 종양은 갑상선 세포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 세포가 계속 증식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생기는 것이니까 하나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평행성산에 있는 아주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사실 여러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암은 뭐 굉장히 치료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가볍게 보이는 게 있는데 도대체 구분은 어떻게 되고 어떤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갑상선암은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갑상선암에도 유전적인 소인이 매우 강하고 원격 전이도 잘하고 예후도 나쁜 종양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10% 미만이고 대개는 분화암으로 90% 이상이 여포암, 그다음에 유도암에 속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유도암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갑상선의 종양을 진단받았다, 갑상선 암이다라고 얘기 들었다면 대개는 다 유도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유도암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천천히 진행하고 원격 전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견했을 때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완치가 가능하고 따라서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합니다. 네, 이 갑상선 암을 비롯해서 암의 경우에는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 효과가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 빨리 증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갑상선 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갑상선 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대개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이 커져서 기도를 누르거나 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증상이 없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갑상선 암의 치료법은 어떻게 되고요? 또 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예후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갑상선 암의 치료의 최선은 수술입니다. 발견됐을 때 적절한 수술을 받는 것이고, 갑상선 수술을 한 후에 갑상선 세포에 잔여 병소가 남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 귤을 껍질을 까서 먹을 때 우리 귤 껍질의 흰색을 다 떼내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다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갑상선 절제술을 했을 때도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포를 다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갑상선을 자극하지 않도록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갑상선 암의 예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암의 병기를 매기는 방법도 다른 암과는 매우 다릅니다. 네. 그래서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만성 질환을 피해갈 수 없고 일생에 어떤 암을 한 번쯤은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어떤 암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신다면 저는 갑상선 유도암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예후가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지휘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갑상선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의 기능도 떨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나날이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갑상선 질환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요? 그 과정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힘들고 바쁜 일정으로 지쳐가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갑상선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 우리 몸의 지휘자 갑상선. 갑상선 질환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남성들에게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특별한 자가 증상이 없어 방치할 경우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갑상선 질환은 그 종류와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자 스스로가 지레짐작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되는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의 변화, 피로,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갑상선 기능 이상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갑상선 기능의 이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상승 또는 호르몬의 저하 등을 검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원인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혈액 검사하고 갑상선 스캔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종양성 질환인 갑상선 결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스캔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상 수치인 0.27에서 5.07 사이의 수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검사를 통해 부갑상선 결절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결절의 크기와 악성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조직 검사는 종양의 양성,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 목 부위에 직접 관을 삽입해 검사를 시행한다. 펫-CT 검사는 갑상선 암의 진행 범위를 파악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재발 확인에도 도움을 준다. 방사선 요오드를 먹은 다음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갑상선 스캔은 갑상선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법이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이 기능성 질환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갑상선 결절의 경우 세침 후입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나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갑상선 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정확한 복용법을 숙지한 후 정시, 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없이 항암 치료만 진행하기도 하고 수술 후 나머지 세포들을 제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을 때는 주병과 격리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때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수분 섭취량을 늘려 몸속 방사능이 잘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전류를 통해 발생한 열로 종양을 태우는 고주파 열 치료는 치료 후 흉터가 심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목앞 부위를 직접 절개해 갑상선을 제거하는 갑상선암 수술은 세포의 크기에 따라 전절제와 부분 절제로 나뉜다. 보통 전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수술법이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 흉터가 적게 남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 부위에 이제 과도한 당김이 가지 않도록 과도한 스트레칭을 피해 주시고 또 과격한 운동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상처 부위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 로션이나 오일 또는 흉터 완화 연고제를 수시로 발라주고요. 또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실리콘 젤 CT를 붙여줌으로써 이 피부의 비후성 반응이나 상처가 이제 크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다양한 갑상선 질환. 흔하다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조기 검진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 갑상선 질환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잘 보았습니다. 암도 아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전체를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님? 네, 대개는 우리나라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갑상선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를 선호하십니다. 근데 갑상선에 약물 치료를 했을 때는 갑상선 약물에서 그 약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간혹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나 요오도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비대해져서 기도를 누른다던가 하는 경우도 수술을 하긴 하는데요.
미용적인 목적으로 아주 비대해진 갑상선의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갑상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갑상선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 기능을 대신해줄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갑상선을 절제하고 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해내는 장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외부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함으로써 내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적절하게 내게 맞는 용량을 복용한다면 장기간 복용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꼭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 약을 충분히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제 약을 장기적으로 먹다 보니까 혹시 임산부의 경우에 약에 참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불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또 임신을 했다면 이미 갑상선 약제를 복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임신을 했다면 약제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태아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능력이 12주까지는 없습니다. 스스로 생성을 하지 못해서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에 의존하게 되고 또 초반기에는 그래서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용량의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약제를 중단하지 마시고,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먼저 하시고 가까운 병원을 빠르게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앞서서 이 갑상선 수술을 미용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수술 후에 흉터가 남는 경우는 없을까요? 어떤가요? 현대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을 해서 수술 후 흉터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겨드랑이를 통해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귀 뒤를 통해서 접근하는 내시경 수술 기법도 있습니다. 또 로보트 수술 기법을 통했을 때는 그 절개 부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목의 아랫부분을 절개하여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대개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가장 호발하기 때문에 대개는 목에 주름이 있어서 그 주름 부위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여성을 위해서 여성에게 특화된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성형외과와 같은 기법으로 그 절개 부위를 저희가 닫게 됩니다. 따라서 거의 흉터는 남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갑상선 질환은 재발도 잘 되고 완치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에서 자가 면역성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게 되면 호르몬 생성하는 기능이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일생 동안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1, 2년 정도 치료했을 때 20~30%의 환자가 완치가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완치율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받고 약물은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는 시점에 중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완치는 아직 불가능하지만 꾸준한 관리만 지속된다면 불편함 없는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주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건강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갑상선은 우리 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만 정작 어떻게 관리해야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오늘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갑상선 건강에 좋은 요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먹을 이용한 브릿지 자세는 먼저 두 다리를 해먹에 건 상태에서 다리와 양발이 일자가 되도록 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과 함께 엉덩이부터 등까지 차례로 올려주도록 하는데요. 원상태로 돌아오려면 몸을 들어 올렸던 순서와 반대로 등부터 엉덩이까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해먹이 없더라도 브릿지 자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양손을 엉덩이 옆으로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 무릎을 세우고 발을 좁은 간격으로 모아주는데요. 해먹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상체를 한 번에 쭉 들어 올려줍니다. 목 부분의 흐름을 원활히 만들어주는 토끼 자세는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땅을 짚은 뒤 머리를 땅에 붙이는데요. 이때 반드시 정수리가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는 가지런히 일자로 모으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어깨 서기 자세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요가 자세인데요. 아사나의 여왕으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벽에 밀착시킨 후 시작합니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벽을 밀면서 엉덩이부터 윗등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골반 옆에 있던 양손은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줘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동작들을 반대로 손을 푸는 것부터 시작해 숨을 내쉬면서 원상태로 돌아와 줍니다. 목 뒤의 긴장을 풀어주는 물고기 자세는 브릭을 이용합니다. 브릭 대신 집에 흔히 있는 수건을 여러 장 말아 사용해도 좋은데요. 브릭을 중간 등 부분에 두고 누운 다음 정수리나 후두 윗부분을 바닥으로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리를 편안하게 둔 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호흡합니다. 지금 배운 동작을 하루에 2분씩만 해도 갑상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봤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참 좋은데 일부 환자들 중에는 내가 먹는 것 가지고 조절하고 또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이루어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니까 즐겁게 생활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운동을 하거나 내가 먹는 음식으로 그것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단과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키우는 어리석은 행동은 좀 삼가야겠네요. 네, 근데 교수님, 이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영양가도 풍부하고 또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렇죠. 건강식품으로도 꼽히잖아요. 또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데 아니 이렇게 좋은 이 해조류가 갑상선 암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상식으로 보이는데요. 갑상선 요오드가 풍부히 포함된 음식은 오히려 방사능 노출에 의한 갑상선 암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김을 하루에 3,500g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김이 한 장에 1g도 안 되는데 이걸 3,500g을 섭취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겠죠. 네. 또한 이렇게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에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른 갑상선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이 식단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더욱 많이 섭취하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고 어떤 음식을 피하시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식사를 하시면 그것이 갑상선에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음식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적게 들어서도 안 되지만 또 지나치게만 들지 않는다면 우리 건강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갑상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지켜야 될 어떤 습관 또는 식생활 뭐 그런 것들 있으면 짚어주시죠.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갑상선엔 안타깝게도 어떤 운동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개는 나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갑상선 질환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데 취약한 유전자를 받은 것은 바꿀 수 없는 요인에 속하겠지요. 반대로 하지만 스트레스와 같은 것은 내가 바꿀 수도 있는 요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생활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진대사의 조절을 방해하는 갑상선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주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자신을 숨긴 채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우리 몸의 이상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증상이 가볍다고 무심코 넘기는 사이에 전신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